점점 더 깨우쳐가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정치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 소장님 오랜만에 뵙고 우리 신 변호사님은 고정. 신 변호사님이 가시는 데마다 네. 동접이 들고 아유, 폭발을 하죠. 그렇군요. 우리 두 개의 네. BTS라고 할까요? 아니, 유튜브계 BTS.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민심동행 창준이까지 네, 했었기 때문에 네. 민심 그러면은 저도 귀를 쫑긋하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제가 항상 존경하고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거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거리의 민심은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로 통한다. 예,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배우고 네. 있습니다. 거리 소장님. 대통령이 안진걸. 예. 절대 지지 않아요. 예. 안진걸. 안집니다. 국민이 늘 이긴다. 길거리 적폐 세력입니다. 검경이 너무 길거리에만 적폐하고 길거리에 있는 적폐 세력으로 지금 진짜? 예. 우리 또 검경과 다른 시각으로 국민적. 그렇죠. 우리는 친국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민심 100%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민, 예. 오로지 친국민. 네. 자,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소위 얘기하는 문자 익심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거 국정농단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 신인규 변호사님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많죠.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은 완전히 뽀개졌고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당무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이 연락을 보면서 첫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 사이가 나쁘구나.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보면서 느끼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본질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하고 네. 의전서열 7위인 비대위원장,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직접 연락을 했었구나. 이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이거 뭐 위조됐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이런 걸 이 시기에 공개하느냐 이 정도로 반박하고 있으니까 당무 개입 자체는 팩트인 거예요. 네. 근데 이 당무 개입이 심각한 게 정당법에 보면은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고 굉장히 넓게 구성 요건이 형성돼 있기도 하고 낙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그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입장대로 보자면은 즉 김건희 여사는 당무를 개입하기 위해서 당대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한동훈 후보의 낙선 목적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전 이거는 실정법 위반 문제가 또 뛰어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부인한테도 패싱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하자면은 고부 갈등 심각하거든요. 제가 그 이혼 사건도 많이 하지만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부 갈등에 신음하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건희 배우자 한동훈 후보를 약간 시어머니로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고부 갈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쭉 말씀 좀 주셨는데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미 지난 전당대회 때 네. 김기현을 억지로 세우는 과정에서 나경원을 짓밟고 또 안철수를 짓밟고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유승민 네. 룰 바꿔갖고 쫓아내고. 네. 그때 이미 정당법 위반으로 많이 고발을 해놨습니다. 학계에서. 예.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예. 금경이. 민생경제연구소 저희도 고발했어요. 고발했어요? 다른 시민단체들도 고발했고. 예.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적당하게 운유적으로 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사람 이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뭐 정부랑 여당이 딱 잘 소통되면 좋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고발 못 하잖아요. 네. 일종의 덕담을 은유로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김기현을 뽑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게 너무 티가 났잖아요. 그때 오죽하면 안철수는 용산 참모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전화 운동한다고 안철수까지 고발했습니다. 네. 안철수 심정은 윤석열 하고 싶었겠지만 수석들을 고발했죠. 당시에 용선이는 고발 못하고 이건 팩트잖아요. 심지어 후보였죠. 안철수건 당시에. 하니까 오죽하면 이해 아무 당사자.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 그런 당하고 뭐 얘기까지 카톡에 들었죠. 안철수를 안 된다 뭐 심지어 행정관 전화까지 공개됐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는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안철수 고발까지 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 수사가 안 되죠. 예. 근데 이번에 똑같은 거죠. 이 문자는 누가 보기에도 한동훈 측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문자를
둘이 주고받은 거니까 카톡방이나 단톡방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문자. 이건 김건희 부부가 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는 안 합니다. 참고로 김건희 윤석열 정권입니다. 네.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부부가 요거 공개해서 한동훈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딱 하자. 네. 그리고 당원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숨긴 놈을 하자. 네. 그거라도 타격을 주자고 이건 공작을 한 거죠. 한동훈은 매우 문제가 많지만 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공작의 피해자로서 네. 지금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그 어대한의 기류였는데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그 기류도 바꾸고 판을 좀 흔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어대안을 만들었다. 절대안으로 바꾸려고 그런 거죠. 어. 절대로 한동훈 안 된다. 이걸 바꾸려고 절대안. 흘린 겁니다. 흘린 네. 건데 저는 신규에서 잘 지냈다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네.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굉장히 멍청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이 문자 흘렸는데 의외로 네. 김건희가 정말 비선 실세고 국정농단하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니 보통 영부인 문제가 불거지면 네. 남편이든 부속실장이든 비서실장 통해서 제가 아무튼 저 때문에 뭐 전국에 부담이 됐다면 제가 사과도 하고 뭐 더 자제하겠습니다. 네. 하고 그게 공식 라인 통해서 네. 비대위원장한테 전달되는 게 맞죠. 네.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네. 대통령도 패싱하고 부속실장 뭐 다 패싱하고 뭐냐. 네. 그리고 그 문자 내용도 뭐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도 밝혔는데 뭐 댓글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한동훈은 김건희 쪽이 자기를 비난하는 댓글팀이 있다고 오해했다는 것 같고 네. 김건희는 그런 거 없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럴 일 없다. 예. 벌써 그런 대화에서부터 그 정부 여당의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구나. 예. 그걸 한동훈이 의심했다면 예. 평소에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의심한 거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생각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예. 본인이 카톡도 몰래 몇백 건씩 주고받던 사이인데 예. 영부인이 나를 댓글팀으로 공격한다라고 갑자기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예. 한때는 친했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가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다른 걸 보자고요. 최재형 목사의 첫 번째 미팅에서 샤넬 향수 주고받던 미팅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런다잖아요. 앞에 사람 있는데도 대놓고 뭐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하면서 열심히 메모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기획 의혹까지 불거지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도 깊숙이 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그러니까요. 거랑 결부되면 거의 V0로 김건희가 직접 활동하는 거 아닌가. 선거 운동도 본인이 총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말씀만 드리자면 한동훈 후보는 본인이 공사구별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잘한 건 없죠. 한동훈 후보는 과거에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와도 연락을 했던 걸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공직자 신분일 때부터도 공사구별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문자에 대해서 읽고 씹었지만 이걸 뭐 공사구별을 본인이 잘해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네. 저는 이번에 여권에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와 한동훈 사이에 나온 문자 공개이기 때문에 좌파의 공작이다 몰카다 이런 얘기 안 해서 듣기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좌파의 공작, 네. 좌파의 몰카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네. 아까 그 당무 개입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로 한두 지역구 돌려본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했다 이래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한 게 윤석열 당시 검사고요. 네.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 당대표가 총선을 공천을 했거든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지휘하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이건 뭐 정당법 위반까지 저는 다 합쳐서 처벌해야 될 더 중죄다라는 네. 것이고 이번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사나 방조 부분까지도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냥 무관하게 대통령 영부인이 혼자서 이렇게 설치고 다닌다라는 거는 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한 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전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활동적이잖아요. 여당의 당무까지 개입하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무나도 범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가지면서도 아주 대범하게 마치 검찰은 나를 수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그 안도감 속에서 이런 저는 과감한 행동을 한다고 보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면 의전서열 7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예. 대통령 영부인이 의전서열 7위에게도 문자를 수시로 넣는다면은 저는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때 원희룡 장관은 의전서열 32위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오. 아니 7위에게도 문자를
문자를 낼름낼름 꽁냥꽁냥 문자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거 32위한테는 뭐 더한 일도 했겠다. 전화도 했고 불러서 조인트도 깠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이 전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평 논란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국토위 때 저 누굽니까 원희룡 장관이 실제로 그 회의 소집해놓고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땀빨뻘 흘리면서 백지화 선언할 때. 몇번 받고 예, 나서 예. 갑자기 백지화 선언해서 우리도 놀랐다는 게 당시 국토위원들 여당 국토위원들의 예. 아니 의전 서열이 주장이잖아요. 32위니까 7위보다 한참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쉽게 연락했을 것 같아요. 당시 네. 장윤선 기자님도 그걸 취재하셔서 이야기하셨고 한겨레 기사로 나옵니다. 맞아요. 여당 의원을 취재했더니 회의에서 계속 뭐 전화 받고 메모하는 바쁘다는 거 회의 맞아요. 집중 안 하고 맞아요. 네. 여당 의원들은 지금 이게 서울 양평도 어떻게 된 어떻게 건지 되는지 확인하고. 공약에도 없었던 건데 네. 선대에서도 논의가 없었던 건데 그게 이준석과 신용환이 증언한 네, 거잖아요. 네, 네. 인수위에서 튼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메모하고 그게 노란 메모지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짜 여당 의원들 뒤에 병풍 세놓고 노란 메모지를 꺼내서 읽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하라고 백지화하겠습니다 아니야. 하라고. 백지화하라고 읽어요 그 노란 메모지를. 그게 영상 다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희는 순간 본인이 놀랍니다. 네. 놀래갖고 잘못 읽었어. 쳐다본 다음에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네. 정정하는 게 영상 그대로 있거든요. 완전 범죄가 안 되네. 네, 안 돼. 왜냐하면 너무 너무 당황했어. 급하게 중대한 내용 백지화는 생각도 안 했고 여당 의원들도 그게 아니고 네. 야당의 오해다 뭐 이런 걸로 방향을 잡고 왔는데 그래 발표하니까 여당 의원들 또 이야기하잖아요. 한겨레 네. 신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야당의 공세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걸 꺼내서 읽으면서 백지화한다고 해서 너무 자기들도 여당 의원들 놀랐다는. 모두 깜짝 놀랐다는 네. 거예요. 논의가 전혀 없던 내용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건 윤석열, 김은 최은순 땅이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아니면 서열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네. 그동안에는 누굴 그래도 행정관이든 누구든 뭘 시켜서 그러니까. 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밑선에 대한 수사를 늘 주장했었는데 네. 이건 무슨 다이렉트예요. 우리 네. 자동차 보험도 요즘 다이렉트로 많이 들잖아요. 네. 뭐 유통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해, 김건희 여사도 이런 식으로 의전서열 7위한테까지도 문자를 막 넣는 성격이라면은 네. 그냥 다이렉트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요. 이제 김건희 몸통을 수사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좀 네. 확실해졌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몇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뭐 젊은 정치인이죠. 김건희 여사 문자가 임금님 교서냐? 실제로 문자를 씹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 문자 씹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컨대 본인이 정말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비서실장 통해서 하면 됐던 거 아니냐, 이거를 왜 여당 그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느냐. 그리고 이 문자가 공개된 데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대표로 한동훈 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통령실이 흔들겠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당 안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방전이 시작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김재섭 의원이 좀 한동훈 후보 쪽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제 저렇게 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저는 당연히 명품백 문제, 뇌물 혐의로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가 수면화됐다면은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상의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의하는 방식이 대통령을 통해서, 정무수석의 판단을 통해서, 당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상의가 돼서 결론을 냈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적인 통로로 꽁냥꽁냥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넣어가지고 본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 문제가 되죠.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없던 이런 일이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서 없던 아니 일이죠. 민주주의하는 국가에 네. 세계 어느 나라에 영부인의 당무 개입이라는 말은 거의 이거 K 당무 개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런 나라가 없죠. 아니, 그러면 막 질 바이든 여사가 막 미국 뭐 민주당 경선하는데 개입하고 막 부의장한테 전화 넣고 막 그래요? 질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상의 자체가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이 나중에 알아서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모르게 이런 식의 영부인에 설치는 행동들이 왜 방임됐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네. 이것이 과연 당무 개입에만 있었는가?
양평 논란에는 영향이 없었는가? 아니면 뭐 코바나 콘텐츠에 그 뇌물 받아먹는 예. 그 사무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권력의 사유화로 번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네. 전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 밀실에서 최재형 목사 만났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서너 명의 남성들이 신라 면세점 백을 들고 또 기다립니다. 그분들도 비서관이 와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은 추정이라 그랬는데 추정이 사실입니다. 사실 찍혀 나오죠. 찍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경호원들 있잖아요. 출장 경호 나온 대통령실 경호원들도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뭐 처음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처음이고 뒤에 한 팀이 처음이어서 외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막 어색하게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이게 아니라 아주 능수능란. 자, 짐 주세요. 2층에서 검색합니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화 돼 있다는 걸 알아요. 이미 몇 번 했. 그래서 최재형 목사 측 주장뿐만 아니라 영상과 카톡만 봐도 비서관들도 뭐 바로 뭐 선물 올라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시간 잡잖아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실제로 당선된 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법 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도 권력의 사유화가 매뉴얼화돼 있다는 것도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 저는 그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은 네. 마치 무슨 점집 같아요. 네. 점집에 앞 사람 빠지면 또 다음 사람 맞아요. 들어오고. 아니 네. 그 코바나 점집 같아요. 네. 제가 보는 네. 하는 네. 행태가. 아, 오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아니, 아니 저희는 근데 아니 예, 있는 거로 보통 얘기를 하니까. 심각한- 신 변호사와 저희는 네. 항상 이 팩트 기반으로 유튜브 팩트. 어딜 가든 간에 저희는 음모론은 없어요. 완전 팩트만 딱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동훈 측도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그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잖아요.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도 지적했어요. 네. 텔레그램으로 뭐 주고받는 사이는 그 전에 문자나 전화나 카톡을 상당히 한 다음에 야 텔레그램이 좀 더 안전하지 않냐? 그 말을 안 했는데 이준석 대표 주장은 텔레그램으로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는 사이는 그 전에 아주 친해졌거나 내밀한 소통을 많이 한 사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개입 또는 국정농단 당무개입한 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텔레그램을 그것만 주고받았겠어요? 이미 검찰실에도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았었잖아요. 아, 카톡으로 수백 번 받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텔레그램으로 그렇지. 그랬을 갈아탔나? 수도 있죠. 비밀번호 다 예, 걸어놔가지고 예. 못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니다. 비호해 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문자까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부적절한 행동이다. 지금 청와대 측에 용산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한동훈은 주요 공범인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아,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네, 뭐 실제로 고발 그런 사주에도 본인이 같이 예, 뭐 포함이 피해자로 돼 돼 있고 그 사진도 몇십 개를 올렸다 그러고 아니 또 전례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대선제 7시간 노출을 보면 조국은 우리가 그냥 봐주려고 그랬는데 비판하니까 차버린 거야. 구속된 거야. 그래서 보면 본인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동훈 연결해달라니 그러잖아요. 한동훈 내가 잘 알지. 한동훈은 근데 직접 연결하면 그러니까 누구 통해서 연결해. 3쿠션도 정해주거든요. 그거 보면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개입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이야기들이. 예. 검찰 사무에 대한 이야기 한동훈을 연결하다 하니까 누굴 통해서 해. 여러 번 해본 솜씨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권의 어떤 뒤에서 막전막후 역할을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고 특히 뭐 부정부패 뇌물 사건 또는 본인과 관계된 이익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측면에서 심지어 이제는 뭐 당무 개입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요. 드러났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시작했다. 막전 막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정술이 꼭대기 위에 올라 있다. 김건희 여사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뭐 V1, V0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권력 지도와 권력 순위가 전 이 문자 하나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전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 패싱 당한 건 팩트니까. 네. 네,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무시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뭐 여러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도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경로까지 했다는데 네.
경로는 영부인이 국정농단, 국정개입, 비선개입 한글 경로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 V0가 실패한 당무기. 정말 하실 일도 많은데 예술가인데 그리고 또 신기까지 있으신 분인데 도사들하고 그 인생을 논해야 되는데 다 이건 김건희 이야기한 것대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근데 애써서 몸서 국민을 위해서 연락까지 했는데 이걸 씹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우자 해서는 안 될 일을 보통은 작은 조직에서 그렇잖아요. 제3자가 나랑 특수관계인 제3자가 개입하면 조직이 문제가 된다 너무 잘 알잖아요. 동아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개 모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산악회에서도 그래요. 다 잘 어디 무등산 가기로 해놨더니 산악회장 부인이 뭐야 무등산이야. 그 수박도 요즘 안 난다는데 그러면서 느닷없이 뭐 지리산으로 틀었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저는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다녀보면 잘 안 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0% 담임 목사의 사모님 그분이 목회를 같이 할 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의 운영에 전횡, 교회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상황이고 저는 경로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경로하는 그 대상이 너무 잘못됐고 우리가 최희병 사건에서도 임성근 같은 자가 뭔가 구명 로비를 하거나 뭔가 헛짓을 할 때 거기에 경로를 하면서 대통령이 뭐 하고 있냐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넣었다고 오히려 수사를 잘했다고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 외압으로 지금 번져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하는 건 좋은데 좀 올바르게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경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당정 협의는 필요한 거고 중요한 그 전국 운영에 있어서 판단이 필요할 때 실제 당에서는 이런 점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걸 상의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는 과연 이제 서로 협력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었던 건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전면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 물론 저 순방차 출국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수렴해서 2주 정도 남은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기를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유리할 거다라는 평가들을 국민의힘 인사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대세론을 더 굳어주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민심으로 치르는 선거라면 그 말이 맞죠. 국민들 보시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만 놓고 지금 거의 투표를 8대2로 당심을 8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의 오로지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서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냥 지지율이 제일 높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 좀 호흡 잘 맞춰서 정권 재창출 이재명 대표를 꺾어달라. 지금 이게 지금 당원들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자 사건이 딱 터지니까 어라? 한동훈과 김건희는 이제 막장 싸움까지 갔네. 이제 건널 수 없는 사이 길을 건넜네라고 당원들을 인식하면서 결국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기 때문에 한 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사이로 빠졌구나라고 당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 보고요. 오늘부터 이제 합동 토론회랑 이제 연설회가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한 15여일 보름간 저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이걸 더 공론화시킬 것 같아요. 지금도 문자가 각색된 게 나왔다가 오늘도 무슨 이렇게 문자를 보낸 세부 내용까지 지금 돌거든요. 세부 내용까지 원본은 아니지만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비화돼서 무슨 녹음 파일이 있으면 녹음 파일도 오픈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앞으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는 보수 정체성 논란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무도한 수사를 했다라는 보수 인사 괴멸론. 전 여기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홍준표 시장까지 외곽에서 이 문제를 더 부각해 나갈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보수 괴멸의 주체를 한동훈 위원장으로
보고 몸통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네. 당시 수사팀장은 한동훈이었다라고 지금 역으로 정보를 막 흘리면서까지 팩트가 아니잖아요. 팩트 아닌데 네. 막 그런 식으로까지 설명을 그거 한대요. 유튜브에서? 한동훈을 치려고 치려고. 근데 가짜 뉴스를 치려고. 퍼뜨리는 그렇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 고발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가짜뉴스. 중요한 건 뭐냐면 홍준표 시장도 이런 논리를 쓰던데 윤석열 한동훈이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당시에 같은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급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사이인데 이걸 네. 어떻게 분리시키냐면 야 그래도 윤석열은 정권 교체 해주지 않았냐. 정권 그러니까 뭔가 봐주자는 거죠. 교체에 기여했다. 기여했으니까 뭔가 그 양형에서도 공로를 인정해서 기여해서. 형량을 깎아주자라는 거고 한동훈은 총선 참패의 주범이고 네. 이 사람이 와서 또 보수를 더 괴멸시키려고 하니까 넌 해준 게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의 실리론을 갖다가 홍준표 예. 시장이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참. 차마 윤석열 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비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튼 네. 참고로 윤석열이 특검 사팀장, 네. 한동훈이 특검 사팀의 수석 검사가 그 역할을 했죠. 그건 팩트죠. 그건 팩트니까 예. 뭐 보수 개멸을 했다면 윤석열이 어떻게든 당시만 아니 그리고 해도 녹음 파일 나왔잖아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는 거잖아요. 네. 뽀갠다는 얘기까지 했고 당뽀개로 왔다. 쥐약 먹었다고 얘기했죠. 쥐약. 지향은 아 그거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쥐약 다 먹었다고. 나오는 예, 얘기죠. 선거도 일단 한 인사가 간 거고 대선 전에 또 그것도 나와요. 박근혜는 내가 그냥 뇌물로 엮어서 집어넣으면 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도 그걸 좀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박근혜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박근혜 비리를 연구했던 사람한테 잘 알지만 네. 없는 죄도 일부 추가했거나 아니면 티끌을 태산을 만든 게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장시호 김영철의 대화가 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역시 한동훈과 윤석열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때문에 탄핵이 무효화될 일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죄를 하나 추가했다. 네. 자신들의 어떤 수사 기법상 성과를 아예 부풀리려고. 짓밟고 상대를 짓밟아 버리고 그 이견 수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성과를 부풀리고 그래서 그렇죠. 충성한 명예와 탐욕을 누리고 권력에다 탐욕을 누리려고 예를 들면 태블릿 PC2 같은 걸 같이 조작했다면 이건 지금라도 바로 잡아야죠. 자 그러면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지금 이 시기에 터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어도 한동훈 대표는 못 준다, 네. 못 시킨다, 이제 이런 뜻이다. 그러면 당원들이 반 한동훈 전선에 선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그 당무 개입했던 전당대회 있잖아요. 네, 그때는 김기현 김기현 대표. 후보를 4%짜리를 52%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범친윤들까지 영끌을 해가지고 모아서 겨우 1차에 결선 투표 없이 그냥 1차에 50% 넘겨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똑같은 당원들입니다. 영끌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범친윤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분화되고 있거든요. 네. 누가 더 힘이 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는 1차에서 한동훈 후보가 52%,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얻었던 범친윤의 영끌 득표율을 전 얻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제한다면은 한 40% 온전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결선을 통해 가지고 뒤집기가 가능한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친윤들이 만든 본인들의 룰이잖아요. 원래는 네. 국민의힘에 결선 투표가 없다가 이게 사실은 유승민 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만들면서 당신 100%와 결선을 만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또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건데 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과 한동훈 구도로 싸우고 있는 건 맞잖아요. 저는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쨌든 검사동일체로 저는 한 공동 운명체라고는 보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구도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구도는 어대한 구도는 깨졌다. 어대한 구도는 깨졌고 이제는 결선을 통해서 누가 되느냐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동훈 전 의원이 쉽지 않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 뭐 오늘 아침 리얼미터 31% 나왔는데 네. 그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 좀 낮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을 이렇게 문제가 돼도 25% 안팎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당 지지자들하고 상당히 겹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윤석열을 이렇게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한동훈을 찍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국민의힘 당내 당원들 중에는 그럼 아마 1차에서 골수 윤석열 지지자들이 꽤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이 한동훈 지금 우리 영부인이 보낸 문자까지 싣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데 그냥 찍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표심에 교란이 영향이 생길 것 있을 같아요. 거다.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프레임을 잡을 때 네. 약간 업그레이드된 이준석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당을 이준석이다. 당을 분탕칠 거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네. 뭔가 약간 좀 세련되지.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해본
이준석 버전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혹시 전달이 되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정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트라우마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이게 그냥 윤석열 이준석 갈등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탄핵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권을 빼앗기고 보수가 괴멸됐던 그 어둠의 시절로 이 인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에서는 3파전이 고르게 뭐 좀 득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경원 일단 후보 절반 넘는 후보는 없다고 봐야 네. 되고 없다고 봐요. 뭐 한 40%대 하면 원희룡 후보가 또 제일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40%대 한다 그러면 네. 원희룡이 30%대, 네. 나경원이 한 20%대를 하면서 네. 뭐 윤상현 조금 이렇게 네. 이렇게 아마 거의 표를 열어보면 저는 네. 우와 좀 놀랄 정도로 아. 40, 30, 20%대가 딱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삼파전으로. 예. 3파전. 그래서 뭐 네. 원희룡, 나경원이 합치면 한동훈을 뒤집어 엎을 그럼 수 뚜껑 있는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표를 될 뚜껑 수 열어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정견 발표가 시작이 되고 내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라고는 권력 유지, 방탄 내지는 이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권력을 네. 재창출하고 싶어하는 건데 네. 지금 여당의 대표를 뽑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의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거의 막장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은 전당대회 기간도 이 이슈를 더 끌어내릴 다른 이슈는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산이 저는 한동훈한테 열받는 게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 보도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한동훈 인터뷰 직접 들었거든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부당하고 억지로 개입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용산 보고들 아니 저놈이 지금 고발까지 돼 있는 사건인데 네. 공수처에서 지금 언제든지 여기서 직속됐는데 지난 전당대회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전당대회를 네. 직접 한동훈 이야기했다니까 제가 김기현 지도부. 듣고 기가 순간 한동훈도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라는 느껴졌다니까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억지로 네. 개입하고 네. 대표에 그건 사실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 사실인데 네. 그걸 한동훈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네. 법률가이고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사람 법무장관이 했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본인도 법무장관으로서 완전 윤석열 앞잡이하고 김기현 체제에 기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이제 와서는 그걸 지적하더라니까. 지적 진짜 있어요 이건. 그렇다면 용산에서는 저놈이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각하가 개입한 걸 고백을 안 해, 자백을 안 해, 그것도 부당하다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한동훈이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침묵했잖아요. 네, 침묵했어. 그렇죠. 내가 그 예. 지적하는 거고. 예. 다만 윤석열이 당시 정납부 위반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니까요. 지금도 지가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려고. 지금은 다시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저희가 되겠네요. 피해자로서 그때 참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이번에 연판장 사태라고 또 네, 제2의 나왔잖아요. 연판장 이렇게 네. 이름을 붙이던데 네. 연판장 최초에 썼던 게 이제 나경원 후보 못 나오게 한 45명의 그 친윤 앞잡이 의원들이 그렇죠. 연판장을 돌린 거예요. 이거 실명으로. 그때 제 기억에 누구냐면 김영동, 배현진, 장동혁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 가가지고 연판장 돈다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당신들이 불과 1년 전에 연판장으로 나경원을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이걸 연판장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려면은 자기들이 나경원 때린 걸 먼저 사과해야죠. 네. 근데 그거는 전혀 없고 이제 와서는 연판장 돌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거 기회주의의 극치 아닙니까? 기회주의 극치예요 진짜. 그런데 저 안진걸 소장한테 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사실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물가 문제는 뭐 더 제로날 요새 물가 기름값도 조금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어서 인상했고 기름값도 올랐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민생 물가 문제 너무 심각하고 월급 빼고 다 오르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지경. 네.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 뭐 동네 가보면 문 닫은 가게도 너무 많고 예. 뭐 그런 정도인데 적어도 여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런 문자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그렇죠. 관련된 최소한의 뭐라도 좀 정책을 내놓고
아니 차라리 나는 상속세 논쟁이라도 하든지 예. 뭐 종부세액이라도 하든지 아니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차라리 민생 회복 지원금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 비판이라도 했으면 이재명 최소한 본인들 대안을 그러니까 예, 제안을 예. 내놓든지 그리고 예. 연금 개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어떤 정책 대안과 담론을 가지고 있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으로서 그리고 외교 문제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문자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안 소장님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너무 괴롭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정치 비평이나 뭐 윤석열 탄핵 운동을 불가피하게 하지만 주로는 민생 문제를 네. 계속 다루니까 지금 외식업 제가 전국에 한 80만 개 되거든요. 폐업률이 22%입니다. 5개 중에 하나 문 닫아요. 요 우리 장윤선 TV가 있는 여의도에도 네. 그 극동 VIP 빌딩 조국 혁신당 당사 네, 2층에 네. 와보시면 최근에 1층 하나, 위에 3개, 4개가 다 문 닫았어요. 폐점했어요. 와. 유명한 여기 횟집 네. 20년 만에 문 닫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의도까지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부산 사과 이재성 민주당 위원장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부산대 전문가 아닐까요? 부산대 앞이 엄청난 상가인데 거기 공실률이 25%래요. 공실률. 예, 그러니까 폐업보다 더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모든 통계나 지표가 예. 뭐 가계부채가 GDP 100%다. 빚 증가 속도가 OECD에서 4개다. 네 번째다. 전체 가구의 30%가 적자 가구다. 예.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찾아보면 맨날 최악이에요. 신용카드 연체율 최악, 예. 뭐 자영업자 연체율 최악, 예. 역대 최대 뭐 이런 거 예. 다 나오잖아요. 지금 서민들 어떻게 보면 보험 적금 다 깨요. 결혼식도 안 가요. 이제 결혼식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못 가는 거죠. 축의금도 축의금은 미안하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 부담되니까. 아니면 그래서 무슨 거지방 만들어가지고 돈 아끼는 법 연구하고 네. 그다음에 만보기 깔아가지고 지하철 몇 개 정도는 걸어다니면서 만복 오르면 뭐 한 100원 주거든요. 그거 막 받고 그 앱에 다 대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게 1인당 20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인규 변호사님은 저하고도 가끔 이런 걸로 논쟁을 해요. 네. 전체에 다 주는 게 어느냐 아니면 100% 25만 원보다는 네. 서민 중산층에 조금 더 두텁게 더 많이 주는 좋냐. 게 낫냐. 이런 논쟁은 건강한 논쟁이에요. 예. 일리가 다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고 우리가 해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은 100% 줬고 한 번은 88%만 줬어요. 네. 그때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10억에서 100억 달라고 그러지? 저는 그거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예. 그건 25만 원이라도 너무 절박해갖고 예. 제발 좀 도와주라. 내 가정이 너무 힘들다. 내 본인이 힘들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줘갖고 대기업 안 가고 자기들한테 쓰니까 코로나 때 2번 해보니까 지역상권 살았다라는 경험으로 절규를 하는데 그냥 100억, 10억 달라 그래라. 끝까지 거 무슨 25만 원 줘, 10억씩, 100억씩 줘버리지. 조롱을 해버리잖아요. 조롱을. 그러니까 한 번도 이자 내는 거나 아니면 뭐 물가 때문에 어렵게 살아본 적이 고통 겪어본 없- 적이 예. 없다라는 모르는 반증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네. 소리예요. 철없는 그러니까 소리.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소리를 예를 들면 하나. 그냥 예? 25만 원 달라는 요구도 있는 거 아는데 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말이 나올 수 네.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재정 상황상 모두에게 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네. 야당이나 여당이랑 논의해가지고 뭐 하위소득 50% 정도는 네. 우리가 뭐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뭐 지원하는 걸 논의. 그러면 논쟁이 되잖아요. 네. 근데 10억 100억 달라고 그래라고 해버려. 근데 본인은 대선 때 또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문재인 정부에서 그 중소상권 300만 원 지원금 나갔거든요. 대선 전에. 뭐 문재인 정부가 300만 원 준다는데 그거 받으십시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우리는 1인당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또 본인 그때 그래서 50조가 나오는 거예요. 소상공인 500만 명에 1000만 원이니까 50조. 그러니까 김종인이 아니 100조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50조, 100조도 막 질러요. 근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에 딱 해봐야 12조입니다. 13조.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층별로 상향 기준화 대상을 줄이면 더 예를 들면 5조, 6조도 가능하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오세훈 시장은 또 광화문에 110억 태극기 세우겠다고 어제 강행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무서운 일입니다. 서민들이 안중에 있으면 그런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정권을 맡아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기초적인 정책 대안을 놓고 토론하는 최소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이제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국정 개입 여지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이제 오늘 휙 나가버렸는데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정치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뭐 어디까지 이거를 숨길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사실 진실의 힘은 이미 다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이 양진영, 그러니까 범친윤이 분화되면서 서로의 그 끝없는 자기 욕망, 그 권력이 지금 서로 신구 권력이 대충돌하고 있는 그 지점을 지금 거쳐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라리 집권 여당의 주제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인구 문제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아니 지방분권 저는 그 국민의힘 안에 전 동의 못 하거든요. 네. 더 서울을 메가로 만들겠다라는 거 전 동의 못 하지만 네. 아니 그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네. 아니 그런 얘기라도 좀 하든지 정말 틀린 말이라도 네, 네. 전혀 국정 운영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윤석열 정권 지키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고 또 한동훈이라는 정말 정치 초보 내지는 또 검찰을 세워가지고 또 한 번 권력을 재창출하겠다라는 이 무모함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은 정말 뼛속 깊이 마음속 깊숙이 좀 분노하고 있다. 네. 뭐 민생 경제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전 어디서 지금 절망하냐면요. 검찰, 경찰, 감사원, 선관위, 권익위, 방통위 모든 국가기관들이 지금 다 동시에 일제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나라 수습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네. 지금 저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 너무 많이 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저기 뭐 얼마 전에 해외에 사시는 분이 국내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요새 사람들이 앉으면 전부 윤 대통령 얘기한대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계시는 해외 교민들도 지금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다. 어디로 가는 거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사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진표 의장 회고록에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그 공개가 돼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당이 이태원 참사 특조위 명단도 제출을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제 했다고 하던데요. 네, 금요일 날. 박근혜 국정농단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그다음에 뭐 여당 무슨 간부했었던 황정근 변호사 등등 네. 해서 뭐 전혀 이렇게 제대로 진상 규명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늑장 제출하긴 했죠. 네. 이분이 그 네. 윤리위 네, 원장 윤리위 했고 원장 그때 했을 때. 이양희 윤리위원장 할 때 국민의힘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 근데, 아니 저는 요 추천을 늦게 하고 네. 그다음에 진상 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이미 예상했으니까 그걸 그 어려움 뚫고 이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해야 되는 건데 그 김진표 의장 말 관련해서 윤석열이 진짜 했다고 저는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생각을 한 이진숙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 극단주 유튜브만 보고 음모론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치환도 그렇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네. 윤석열은 전쟁을 지금 결심했다잖아요. 그걸 대놓고 지금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이에요. 핵전쟁 그것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요직이 계속 늘어나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예. 네, 김용호도 그렇고. 근데 정말 똑같이 이진수 MBC KBS가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식으로 써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보도 보면 이제 코로나 끝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축제에 모일 것 같다. 그러니까 대책 잘 세우라는 보도예요. 야 신난다 이태원으로 놀러 가자라는 보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영방송 그런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특정 축제를 뭐하러 홍보를 네.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뭐 MBC, JTBC, KBS 대통령이 좌파 언론이라고 낙인 찍은 세계 매체뿐만 아니라 YTN, 연합뉴스 TV 모든 언론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럼요. 예고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이 너무 안 되는 게 그 전주에 세계 음식문학 축제가 이태원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산 거기는 사람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네. 더 많이 몰려들었는데 용산구청이 공무원들로 질서 유지를 잘해가지고 한 명도 안 다쳤어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회든 축제든 우리 국민들이 다 권리잖아요. 경찰 몇십 명만 공무원 몇십 명만 사전에 있었으면 한 명도 다치지 않았을 걸 왜 안 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MBC KBS가 한 적도 없는데 MBC KBS가 사람 모아갖고 고의적으로 그런 사고를 유도했다. 그래서 뭐 기름 뿌려가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내진탕이겠지.
윤석열 대통령 현장에 진짜 그러잖아요. 정말 갔잖아요. 아직도 저는 지금도 못 잊어 그 충격을. 사람들 넘어지는데 딱 사태되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매정하게 물어본 다음에 내려가지고 압살하고 내진탕이겠지. 그 하루 이틀 동안 그 두 분한테 진짜 보고를 받았나 봐요. 네. 누가 기름 뿌려가지고 넘어져갖고 내진탕 당했다고. 아니 근데 그게 사진만 보더라도 그냥 그 조간신문 사진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안 본 거죠. 그런 거 다 안 신문을 봐요. 안 본 거예요? 극우 극단주 유튜브만 보고 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아, 않고서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그죠?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예. 내진탕바 대통령이 온 국민- 내진탕바로는 정말 납득하기가 아니 그때랑 어려운. 비슷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예, 때 똑같아요. 뭐 한 6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구명조끼를-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조끼가 그렇게 뭐 입으면 뭐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명조끼를 정확히는 입었다는데. 7시 반에 나타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입었다는데 입었다는데 왜 뭐 구조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 얘기 질문하는데 대통령의 그 엉뚱한 질문에 국민들은 정말 아연실색했던 거거든요. 깜짝 놀랐을 근데 이번에 때.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거 아닌가? 와, 저 소름 심각하게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들의 비상사태를 어떤 예를 들면 남북관계에 생길 수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음모론이나 극단주의 해가지고 예를 들면 혹시 막을 수도 있는 사고나 네. 또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태를 음모론이나 극단주의 시각으로 확전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국민들 스스로가 잘못했다든지 거의 모인 애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 무섭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이 변호사분은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2014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으로 예. 활동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분이 그때도 문제가 많고 말도 많고 일종의 방해 그러니까 방해하러 가는 진상규명을 거죠. 방해하러 온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소장님? 당연히 벌써 엄청난 의심과 비판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윤석열이 제가 음모론 이 사람도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주장해서 이참에 특조위가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극단주의하고 윤석열, 이진숙이 조사한 거 해가지고 조사해보니 윤석열, 이진숙 등이 주장한 거 모두 거짓이었다고 공식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네. 지금 5.18 40년 지났는데도 음모론 북한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그럴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아, 근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렇게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은 좀 이제 좀 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때는 그래도 네. 극단주의자들 제어를 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사람들 등용을 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탄핵이 130만 정도인데 민주당 당원이 240만이니까 이거 적은 수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140만이나 청원했다. 별 문제 아닌 걸로 대통령실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반성과 성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거 저도 청원에 동의했거든요. 네. 저 민주당원 아니에요. 네. 저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네. 탄핵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리적 탄핵인데 전 이번에 이 탄핵 청원의 숫자가 시각적 탄핵으로까지는 넘어왔다라고 봐요. 그럼 이 시각적 탄핵이 앞으로는 정말 네. 물리적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저는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전 동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뭐 민주당이나 뭐 또 좌파들이나 또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정권은 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도 심판을 했고 또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심판을 하고 있는데 말 안 듣겠다는 아주 굳건한 의지 아닙니까? 그럼 저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면 이 나라의 주권자는 우리 국민들이신데 저는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조롱당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정권이라면은 우리가 뭐 내각제는 아니니까 당장 대통령을 뭐 내각 해산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정말 반성과 성찰 뭔가 이렇게 깨닫고 국민들을 위해서 바꾸지 않는 이 완고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회초리를 이제 몽둥이로 바꿔서 꺼내 들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탄핵멍 사이트라 해서 네. 불멍처럼 이것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현재 540명이 저랑 같이 동접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네. 이 탄핵멍 사이트 재밌는 게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왜냐하면 몇 국회 명이 청원 했다는 사이트가 거를? 열리는데 시간 걸리니까 물론 네. 지금은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다 제가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129만 6,633명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1분 동안 30명 했고 7월 20일 날까지 하면 현재 예상수가 130만 명이네. 173만 명이네요. 예상 네. 숫자가. 그러니까 200만 명은 안 돼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173만. 지금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이 추세대로 가면 7월 20일 날 되는 게 예. 200만 돌파는 못한다. 안 되지만 하더라도 173만 명. 정도 될 그러니까 거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건 국회 청원 역사상 최대치고요. 네. 가장 빠르게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이고 네. 국회 청원이 온라인 청원이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돼서 국회는 굉장히 좋아한대요. 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홍보가 네. 많이 예, 돼. 국회 홍보가 많이 사이트와 국회 청원 사이트가 홍보. 심지어 요거 하러 들어간 김에 다른 청원까지 다 하셔가지고 다른 청원들도 다 청원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데는 돋보고 예, 있는데 예. 저 문재인 정부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은 법적 청원이 아닙니다. 의견 청원이에요. 그냥 정치적 정책적. 그리고 SNS 로그인해서 5개 SNS를 통해서 그냥 카카오톡 하다가 들어가잖아요. 네. 카카오톡 제가 로그인 상태잖아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두 번 클릭만 하면. 네. 그리고 3개까지 돼요. 네. 청원이 1인당. 그래서 당시도 허수 논란이 있었어요. 예, 예. 하지만 법률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시에 문재인 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청원은 전혀 그게 아니다. 본인 확인이 허술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국회 청원제도가 아니고 네. 청와대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해서 20만 이상이면 이슈가 되는구나 하고 네. 답하고 검토하고 부처의 지시 검토하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물론 윤석열 정권은 그것마저도 없애가지고 국민 제안이라는 희한한 걸 만들었는데 1%도 안 됩니다. 문재인 네. 청원이. 그러니까 이것도 비교를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초기 때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뭐 마스크 풍기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탄핵 사유로 보면 탄핵 사유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네, 네. 140만 정도가 했죠. 근데 바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합니다. 150만이 바로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약간 세대를 양소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청원 탄핵 반대한다는 청원 보니까 2만 명 정도 돼 있네요. 네. 그것도 올라오길 했어요. 네.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지금 130만 명 한 거거든요. 아니 제가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보니까 7시간도 예, 심지어는 예. 그리고 이건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제공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개인정보 제공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까다로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다음에 6개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입력해야 되는 절차도 까다롭고 개인정보 제공하면 또 세일지 모르고 요즘 불법 스팸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맞아요. 문자. 예. 제가 고발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조금 잦아들었어요. 제가 고발한 다음부터 예. 문자가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안 소장님 고발을 전문적으로 아니 원래 저는 고발 안 하는데 이 불법 스팸은 해야 돼. 참여연대에서 연락 와갖고 냉큼했습니다. 여러분 고발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줄어들었어요. 네. 스팸 그 고발한 다음부터 2주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130만 명은요. 네. 민주당원들 200만 명?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동안 야당이 무슨 범국민 서명운동이라 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 선포한 적이 수백 개가 돼요. 그러면 옛날에도 야당 나오면 몇십만 몇백만 명 금세했어야죠. 100만 명 넘어가는 서명은 거의 없어요. 집회 때 100만 명 나오거나 온오프라인 청원 100만이란 건 그건 대다수가 동의할 때 집회가 가능한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야당 당원이 100만 명이고 민노총 한국노총 조합을 합치 2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 서명 선거해본 적 거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네.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이 서명이라는 걸 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싫고 혹시라도 권력이 탄압할까 두려운 거 두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바빠 죽겠는데 언제 온라인에서 막 네. 3분씩 네. 3, 4분 5분씩 기다리냐 이것도 싫고 막 이래가지고 네. 제가 서명 많이 해봤잖아요. 네. 100만 명 넘어간 서명은 해본 적이 없어요. 87 요랑쟁 때나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열기 때나. 예. 근데 60만이니까 별로다. 네. 뭐 민주당 당원이니까 130만 명 전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번도 네. 억울해가지고 서명운동 청운동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득권들이야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민심이 네. 저는 이제 이게 한 170만 명인데 180명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마 7월 13일 최상병 일주기 범국민대회 때도 7월 19일. 길거리로도 많이들 이제 19일이니까 13일날 집회를 하더라고요. 야당이랑 네. 그 시민단체들이 예. 아마 아마 많은 분들이 거리를 쏟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가 이제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냥 조롱일색이잖아요. 조롱일색 내지는 어떻게든 축소 폄하하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했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이 연루돼 있고 중국인이 했다. 극우 네. 극단주의랑 국민의 일가에서 그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미쳤어요, 사안에 미쳤어요.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건 좋은데 그럼 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 이번에 이 청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게 스노우볼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초기에 그 단단하게 한 100만 명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 이번에 스노우볼 효과처럼 이게 눈덩이가 뭉쳐졌다. 그럼 앞으로는요 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이 시각적 탄핵으로 옮겨간 것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전 흐름이 되는 거 아닌가. 전 이게 굉장히 큰 유의미한 답이라고 보고 저렇게 조롱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국민들 더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도 촛불 집회 초기에 장 기자님 기억나시겠지만 여권 인사들이 뭐 촛불은 바람으로 그만 꺼진다라는 맞아요. 네. 조롱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런 조롱이나 아니 사실 정치하기에나 교과서 있는 거 아니면 이런 탄핵 청원이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도 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당시에 다 보니까 네. 뭐 비판 탄핵 찬성 청원 뭐 지지 청원이 다 올라왔던데 사실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인데 아무튼간 국정에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드라이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이 정권은 정무적 감각이 있는 다른 보통 이런 거 올라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참여연대에서도 뭐 시민단 비판 받으면 사실 속으로는 내키지 않은 비판이었어도 저희들도 부족함이 많고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이렇게 항의까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진중히 검토하겠습니다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100만 명이나 넘어갔다는 건 저희도 무겁게 생각하고 저희 국정에서 어떤 소란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냥 그냥 의례적인 답했다고 넘어가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극우극단 유튜브들은 중국인이 와서 97%가 중국이었다는 등 성일종은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는 등 그리고 60만 명 뭐 전체 국민에 의하면 60만 명 넘는 서명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 정광재 씨 그런 사람 만동 캠프 있으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61.2, 반대한다 35.4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탄핵이 일반 명사가 되고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하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안 소장님 열정적으로 아니 근데 말씀해 주셔서 저도 탄핵 감사드리고.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니,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제도고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비상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탄핵이 인용되면 또 파면되는 거거든요. 네. 불행일 수 있지만 그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마지막 보루예요. 더 최악은 뭐냐면요. 헌법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같은 자들이 계속 국정을 운영하면서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는 탄핵이라는 것은 뭐 매번 시도 때도 없이 갖고 나오면 안 되죠. 예, 그거는 국민들이 역풍을 당연히 불게 하는 거고 필요한데 안 한다. 그게 오히려 저는 반헌법적인 거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좀 요거를 더 현명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신인규 변호사님이네요.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을 초기부터 팬이었는데 네. 오늘 더 그 팬이 된 게 너무 기쁘고 또 장윤선 TV 뭐 한두 달 한 번이 나와도 우리 장윤선 TV 지금 50만 눈앞에 오고 있는데 취재편이죠. 취재편이죠. 줄여서 장윤선 TV를 하는 건데 빨리 100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별명 져드렸어요. 유튜브계 방통위원장. 왜냐하면 모든 유튜브의 다 구독자 줄여내. 수를 다 외우고 다니시죠. 오. 그리고 이제 방통위 해야 돼. 유튜브 발전이 진짜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계 예. 방통위원장하면서 탄압하는 윤석열 세력이 아니라 우리 진짜 장윤선 TV, 신규 TV 너무 잘 돼야 돼. 아주 유튜브 문화 발전에 창달에 기여하고 있어.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